최근에 밤이라는 아이를 만났었어요. 밤이는 이전 병원에서 담낭 점액종으로 확인되어 수술을 받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해보니까 밤이가 담낭이 안 좋아진 이유가 쿠싱 증후군 때문이었어요. 보호자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지만 밤이는 소변 검사에서 계속 비정상적인 수치가 보였고 배도 볼록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처럼 쿠싱 증후군은 다른 질병으로 위장하거나 보호자님이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안녕하세요. 내과 수의사 이승우, 외과 수의사 이종진입니다. 밤이는 쿠싱으로 인해 담낭 점액종이 생겼지만 쿠싱을 관리한다고 담낭이 나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관리 후에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높은 용량으로 복용했지만 임상 증상의 호전도 없고 혈액 검사 수치도 매우 높아서 반대로 담낭 점액종 수술을 먼저 진행했었어요. 수술 이후에도 몇 번의 증량을 통해 임상 증상이 호전되었고 현재까지 잘 관리 중입니다. 밤이처럼 쿠싱 증후군을 잘 알아채지 못하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내원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보호자님들께 물을 많이 마시는지 여쭤보면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고, 물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잘 마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잘 관리하면 요요가 좋은 편인데요. 하지만 치료가 늦어지고 방치된다면 고혈압, 췌장염, 담낭점액종, 혈전증 등 합병증을 유발해서 아이들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싱 증후군의 임상 증상을 보이면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쿠싱은 8살 이상에서 많이 보이는 질환이니까 우리 아이가 8살 이상이라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쿠싱 증후군의 임상 증상 중 대표적인 걸 5P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팬팅, 과도한 호흡, 흔히 헥헥거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폴리유리아, 다뇨입니다. 소변을 많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폴리딥시아, 다음, 소변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증상이고요. 네 번째는 폴리파지아, 다식,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팟벨리, 복부팽만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ALKP라고 하는 간 수치의 상승이 보이거나 근육량 감소, 피부 얇아짐, 간 비대, 탈모, 단백뇨, 고혈압, 담낭 슬러지 등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는 쿠싱 문진표인데요. 이 문진표에서는 점수를 매겨서 쿠싱 확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임상 증상 중 다음 다뇨와 볼록한 배가 제일 흔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소변 검사와 간 수치를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 중에 농축 정도가 낮아지고 혈액 검사 중에 간 수치가 높아지는 건 흔하거든요. 실제로 방금 나열한 임상 증상은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호자님께서 이상함을 눈치채고 오신다면 제일 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탈모, 피부 얇아짐과 복부팽만도 흔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님께서 물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kg당 80에서 100ml 이상 마시면 물을 많이 마신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를 볼 때 보호자님들께 보통 종이컵 한 컵이 180ml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몇 컵 정도 마시는지 여쭤봅니다. 소변을 많이 본다는 걸 확인할 때는 어렸을 때에 비해 지금 소변 패드 치워주시는 양이 늘었는지, 한번 볼 때 양이 늘었는지 등을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평소에 주의 깊게 관찰하기가 힘들다 보니 보호자님들께서 답변하기 애매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변 검사로 판단하게 되죠. 겉모습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제일 흔한 요소는 팟벨리, 배가 볼록한 건데요. 사진을 보면 치료 전에 배가 많이 불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쿠싱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강아지 쿠싱 증후군은 몸 안에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외부로부터 투여가 되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입니다.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뇌하수체와 부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 생긴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은 PDH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데요. 이걸 만들게 하는 신호는 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CRH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걸 받은 뇌하수체는 ACTH라는 또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서 부신이라는 장기에 코티솔을 만들어 라고 전달하죠. 그런데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이 명령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돼요. 그러면 부신도 계속 코티솔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 몸에 코티솔이 너무 많아져서 쿠싱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경우는 부신이 양쪽 다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이 필요한 종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뇌와 수체의 종양은 보통 양성 종양이거든요. 양성 종양은 점처럼 어디로 전이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는 종양이에요. 보통 소형견에서 쿠싱의 80에서 85% 정도는 이 PDH입니다. 부신 종양으로 인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은 부신 자체에 종양이 생겨서 이 종양이 코티솔을 자체적으로 과도하게 생성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엔 뇌와 수체의 명령 없이도 코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쿠싱을 일으킵니다. 쿠싱 증후군이 왜 위험하냐면 방치하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쿠싱 증후군은 근육량을 감소시켜 십자인대 파열의 위험성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담낭 슬러지나 췌장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요로결석도 쿠싱 증후군이 있다면 잘 생기게 돼요.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아이도 우측 부신은 대정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과 붙어 있어서 수술 위험도가 높은 편인데요. 특히 이 아이는 초음파에서도 대정맥과 붙어 있는 게 확인되어서 유착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수술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워낙 위험도가 높다 보니 보호자님께서는 수술 중 잘못될까봐 걱정하셨고 보호자님과 상의하에 약물 치료를 먼저 진행했어요. 1년 반 정도 약을 증량하며 양호하게 유지되는 듯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밥도 잘 먹고 잘 놀다가 자는 줄 알았는데 불러도 반응이 없어서 깨어보니까 무지개 다리를 건넜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혈전이 혈관을 막았다고 추정했습니다. 검진을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기저질환이 따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부신 종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쿠싱 증후군은 임상 증상이 의심되면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이후에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 하는 호르몬 검사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통 제일 정확한 검사는 LDDST라고 하는 검사고 8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ACTH 자극시험이라고 하는 검사는 한두 시간 만에 검사가 종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LDDST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습니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른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어요. 대부분의 쿠싱은 이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완치의 개념보다는 꾸준히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해진 투여량으로 시작을 해서 2주, 한 달, 3달 간격으로 아이의 증상과 호르몬 수치를 보면서 약 투여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두라는 아이도 꾸준한 투여량 조절을 통해서 10개월 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완두도 항문낭염과 방광염으로 왔다가 아이를 보니 배가 볼록하게 나온 것을 보고 다음, 다뇨, 다식 등의 증상이 있는지 보호자님께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고 하셔서 초음파를 찍어봤었어요. 초음파상 양쪽 부신의 크기가 컸고 검사 결과 쿠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쿠싱약은 임상 증상과 혈액 검사를 토대로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처음에는 증량을 계속 했었어요. 어느 정도 증량을 했을 때 임상 증상도 양호하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서 같은 투여량으로 먹다가 6개월 후에 검사하자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갑자기 살도 찌고 다음 단요 증상도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검사를 했더니 혈액 검사 수치가 높았습니다. 다시 증량을 해서 현재는 같은 양으로 약을 복용한 지 10개월 정도 되었고 계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간혹 쿠싱은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약물 부작용을 걱정하시는데요. 제 경험상 임상 증상이 뚜렷했던 아이들은 부작용이 많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약간 떨어져 보인다는 말씀은 자주 듣지만 아파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실제로 직접 아이를 볼 때도 기력이랑 식욕이 떨어졌다 라고 느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떨어져 보이는 거지 밥을 안 먹는 정도는 아니에요. 혹시나 진짜 식욕이 떨어진 경우에는 약을 중단을 하면 금방 돌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아이들을 문진했을 때 임상 증상이 없거나 애매한데 쿠싱약을 복용 중인 경우를 몇 봤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이 없었는데 초음파상에서 부신이 커서 약을 시작한 아이들, 임상 증상이 애매한데 혈액 검사만 보고 결과가 쿠싱이라 먹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꽤 오래 약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도 시작 투여량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임상 증상이 심하다고 처음부터 높게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정해져 있는 투여량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 증상이 해소되는 투여량까지 증량을 하는 방식으로 처방합니다. 임상 증상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심하다고 해도 시작 투여량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조금만 증량해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이가 증상이 심해 보여도 높은 투여량으로 처방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인데요.
쿠싱이 부신에 생긴 종양 때문에 생긴 거라면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신 종양은 악성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되면 쿠싱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타까운 사례처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약으로만 관리하려다가 위험해질 수 있기도 하고요. 특히 우측 부신 종양은 후대정맥과 가까이 있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라 경험 많은 외과 수의사에게 수술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쿠싱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완치보다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만 잘해주면 아이는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노령견인데 물을 많이 마시거나 배가 나오는 등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강아지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